이 염상섭의 소설들은요, 굉장히 비판적인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소설들이 많고요. 3대 역시 이제 세 가지의 이제 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그리고 아버지 때, 그리고 주인공 아들, 이렇게 3대가 등장합니다. 근데 보면요, 이 할아버지는 완전 근대적인 인물이어가지고요, 전근대적인 인물이어가지고요, 되게 구식적인 그런 관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란 사람은요, 이런 할아버지한테 반발을 하면서도 되게 무능력해요. 무능력하고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제 아들만 좀 올바르고 똑똑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옛날에 그 잘못됐던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대가 희망을 개척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제로 이제 쓰게 된 소설이 바로 3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세전이라는 소설은요, 이제 예전에 그 주인공이, 이 여기 나오는 주인공 역시 자전적인 연상석 자신을 갖다가 이제 모티프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일본에 가서 유학을 갔다 와요. 근데 일본에 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겪는 이야기예요. 조선인으로서 굉장히 멸시를 당하게 되자 정말 이제 조선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걸 보면서 되게 환멸을 느끼고, 이러다가 이제 조선에 딱 도착했는데 일본에서의 굉장히 세련되고 똑똑했던 사람들이랑 달리 이쪽 집안 사람들은 너무 전근대적인 거예요. 막 자기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을 안 부르고 구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죽어버렸어. 이 사람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 정말이지, 이놈의 조선은 아주 구더기에 끓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도망치듯이 일본으로 도망가요, 다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세정도 그런 구습적이고, 그리고 전근대적인 조선을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0년대 소설로 들어가 봅시다. 30년대 소설 중에서 유명한 소설들은요, 이제 최만식, 이호석, 그리고 이상, 김유정, 이 네 사람이 가장 유명한 30년대 작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30년대는 주옥 같은 작품들이 아주 많이 나왔던 그런 시대이죠. 그만큼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최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소설은요, 이건 역시 굉장히 비판적인 소설이에요. 분명히 일제강점기라서 우리의 모든 동포가 고통을 받고 있고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런데, 거기서 친일파의 한 윤직원이라는 할아버지 혼자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 여기 일제 경찰들이 우리 재산 지켜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태평천하야, 그러면서 자기 손자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것 같다고 완전 미쳤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평천하에 뭐가 아쉬워서 네가 그 운동을 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태평하지 않은 시대에 태평하다고 울부짖는 그런 윤직원을 통해 가지고 비판적인 그런 윤직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최만식의 태평천하, 이런 풍자적인 소설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최만식은 굉장히 웃기게 소설을 잘 썼던 사람이에요. 비판을 하는데 그러다가 정말 대놓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좀 유머러스하게 그 사람을 되게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면서 풍자의 기법을 잘 구사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효석도 되게 유명한 소설가죠. 메밀꽃 핀 무렵이 아주 최고봉의 이효석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국어과의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소설이에요. 왜냐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배경 묘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달이 흐드러지게 핀 밤에 메밀꽃들이 막 쫙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숨 막히는 그런 달의 숨소리가 들린대요. 아주 밤에 서정적인 메밀꽃이 확 피어있는 달밤을 너무 아름답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달밤에 성서방네 처녀와 그리고 이 주인공인 허생원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얼마나 에로틱하고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 역시 굉장히 잘 나오는 소설 중에 하나이고요. 낭만주의적이다, 에로틱하다, 그리고 서정적이고 세밀한 묘사가 잘 되어 있다, 아주 아름답게 잘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많은 소설들 다 읽어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다 하나하나 제목과 연관을 지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태평천하 같은 경우는 태평하지 않은 세상은 태평하다고 울부짖는 그런 윤직원을 통해 풍자한다.
메밀꽃 필 무렵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폈으니까 세밀한 묘사, 아름다운 묘사, 서정적인 문체 이런 것들을 쓴 사람이 이호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진호의 이제 소설 작품을 보면요, 김강사와 티교수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김강사는요, 굉장히 평범한 지식인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선생님 발령이 돼갖고서는 조교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이제 티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김강사에게 있어서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로 여기서 정직원이 되고 싶다면은 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좀 아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처세술도 익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속물이 될 것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진호는 티 교수를 보면서 얼마나 싫겠어요. 막 정말 속물적이다. 근데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수능을 해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속물적이고 싶지 않지만 속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대한 비판. 그게 또 이 김강사와 티 교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상의 날개. 아마 이상이라는 사람은 시인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아주 괴기스러운 시를 쓴 시인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뭐 제1아해가 무섭다고 하고 제2아해가 무섭다고 제야 3의 아해가 무섭다고 하고 이게 끝없이 제13아해가 무섭다고 하고까지 막 이어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시를 갖다가 쓰는 시인이에요. 막 기호, 막 도표로 막 그려진 시를 쓰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건축학과를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좀 공대식인 건축 발상으로 좀 시를 갖다가 썼다고도 하는데요. 막 숫자 같은 것도 나열하기도 하고 막 암호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상의 시들은 굉장히 이상한 시들이 좀 많죠. 그리고 소설 역시 좀 알기 힘든 소설들이 많아요. 날개 역시 좀 그런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되게 몽롱한 그런 분위기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주인공은 아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내가 계속 자기한테 아스피린을 먹이는 거예요. 자기 갖다 막 재우려고 만드는 거죠. 그리고서는 돈을 주면서 자꾸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아내가 다른 남자랑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매일같이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이 날개라는 소설은요, 이상이 실제로 기생이었던 애인과 살고 있으면서 동거를 하면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상이 이제 딱 주인공인 날개에서 건물 옥상에 서면서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날아보고 싶다 이러면서 소설이 끝맺음을 해요. 이것은 이상과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에 자기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재능도 있고 천재지만 아무런 것도 해볼 수 없이 그냥 기생인 여자가 살고 있어야 했던, 그 몸판 여자가 살고 있어야 했던 자신의 그런 불우한 처지에 대해서 쓴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날개가 돋았으면 좋겠다라는 데서 좌절한 지식인, 일제강점기의 좌절한 지식인의 소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때까지 시들이 좀 다 암울했죠. 아무래도 일제강점기를 갖다 거쳐왔던 소설들이다 보니까 좀 암울하고 좌절한 얘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 김유정의 소설은 정말 독보적이죠. 네, 일제강점기인데 전혀 일제강점기 같지가 않고 너무 발랄하고 아름답고 명랑해요. 봄봄 같은 경우 보면요. 네, 점순이랑 그리고 나의 얘기죠. 내가 계속 점순이랑 결혼을 하려고 점순이네 집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점순이네 아빠가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 안 시켜주냐 그러면은 키가 좀 자라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키가 언제 자라는데요? 몰라. 네. 알고 보니까 그 점순이의 여동생을 갖다가 다 자라가지고 대리사회를 데려올 때까지 얘를 갖다가 부려먹으려는 그런 심보였던 거죠. 결혼시켜달란 말이에요. 막 떼쓰고 결국 장인어른이랑 막 싸우고 막 수염 잡아 뜯고 막 이런 얘기예요. 가지고 듣기만 해도 어때요? 너무 재밌잖아요. 웃기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해학적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풍자적인 건 아니에요. 막 비판하려는 건 아니에요. 계속 결혼을 안 시켜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장인어른을 갖다 욕하거나 그런 속물 근성에 대해 비판하려고 쓰는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이고 명랑하고 해학적인 웃음을 주면서 되게 순박한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웃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설들인 거죠. 동백꽃 역시 그런 비슷한 얘기고요. 점순이가 이제 남자아이를 좋아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차마 말로 표현을 못하고 그냥 너 감자 먹어라 하면 감자 줬는데 남자가 감자 안 먹어 이러니까 화가 나갖고 그 집 괜히 닭을 괴롭히는 막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봄봄이나 동백꽃 같은 것들도 보면은 전부 다 점순이가 등장하고요, 주인공으로요. 이것도 큰 공통점 중에 하나죠. 점순이가 나오고 해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배경이 어때요? 향토적이다. 시골스럽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성격이 어때요? 순박하다. 순박한 주인공들이 나오게 되는 이런 좀 재미있고 아름답고 명랑한 소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쓴 사람이 바로 김유정 시인입니다. 김동리 소설가는요. 아주 토속적이고요. 그리고 무속적인 그런 소설들을 갖다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무녀도 역시 무녀라는 게 뭐예요? 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녀도는요, 무당이었던 엄마와 그리고 기독교 신자인 아들 사이에 어떤 갈등을 갖다가 그린 소설입니다. 이 무녀도를 보면요, 막 그 엄마가 구슬하면서 막 칼 위에서 막 그 춤을 추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거 보면 되게 뭔가 토속적이고 뭐 샤머니즘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김동리 소설가는 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걸 갖다가 많이 소재로 삼았었다. 이런 소설, 그리고 무녀도 이런 것처럼 뭔가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운명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소설가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30년대까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줘야 될 거는요, 주제의식, 그리고 이 작가가 어떤 경향의 소설들을 많이 썼는가, 그리고 각각의 작품들에 대한 줄거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두고 계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모든 서머리 부분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갖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